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되는 세상 원월드 TV의 대표 최현호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다시 우리 손광주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러시아와의 조약관계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최근에 일어나는 그 북한이 그 장벽을 치는 문제, 휴전선에 그 문제가 요즘 또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것도 저희들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아주 명쾌하게 그 러시아와 관계에 대해서 그 실패한 그런 조약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또 불거진 문제가 지금 장벽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장벽 친다고 북한 군인들이 미치 죽었다는 뭐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북한이 왜 저런 일을 할까요? 공격하려면 저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벽을 헐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될 텐데. 그렇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 북한이 한쪽에서는 러시아하고 손잡고 마치 6.25 전쟁 전야처럼 전쟁을 일으킬 듯한 그런 건데 장벽을 치고 있다 이거죠. 정말 모순입니다. 예, 그렇죠? 저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 침략하게 편리하게 할 텐데, 그렇죠? 장벽을. 자, 그래서 북한 문제를 분석을 할 때요, 이제 바라볼 때 하나의 분석의 기준이랄까,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네. 예,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정권의 보존입니다. 세습 정권의 보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4대 세습, 5대 세습. 그러니까 옛날식 표현으로는 북한의 종묘사직을 보존하는 것. 김일성의 종묘사직. 종묘사직. 예. 네. 그 표현 아주 좋네요. 네. 그것이 배타적으로 우선입니다. 그거는 뭐 다른 어떤 그런 뭐 정치, 경제, 군사 거기에 비해서 가장 높은 최우선적인 자기들의 핵심 가치구나. 핵심 가치. 예, 핵심 가치. 네. 자, 그것을 이제 그 문제를 정중앙에 놓고, 그러니까 세습 정권의 보존. 그 다음에 제1차 동심은 제2차 동심을 그려가면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 세 번째 중요한 것, 이런 식으로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북한의 세습 정권의 성격이 북한이라는 이 땅, 영토, 그다음에 그 위에 사는 국민, 그리고 주민이죠. 북한 2,400만 주민. 그다음에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도, 네.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소유권자가 김일성 패밀리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북한의 성격이. 예. 그러니까 김일성 패밀리가 땅과 주민과 각종 제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보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보존하는 겁니다. 네.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과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소유. 네. 예. 자, 그러니 가장 중요한 주민이 누구입니까? 군인이죠. 그렇죠. 군인이지. 예. 자, 그때 받쳐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 군인이 가장 중요한데, 북한에는 전방 연선에 대략 한 70만 정도가 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70만. 그러니까 후방보다는 전방에 아주 압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전방인 데가 어디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서부전선, 동부전선, 우리 휴전선 전방. 우리 휴전선이 네. 이 전방이 자기들 네. 전방이다. 그쪽으로 70만 정도가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 1994년 이후로 북한의 식량난 사태가 94년부터 98년까지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온 사람, 그리고 한국으로 온 사람, 그 다음에 다른 베트남이나 또는 태국을 거쳐서 한국, 미국으로 온 사람, 그 다음에 몽고에 간 사람, 중국에 눌러 앉은 사람, 그리고 식량을 구해서 다시 돌아간 사람. 네. 이게 94년에서 98년까지가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 100만 명이 다 탈출했다는 것이 아니라 연인원. 연인원. 그래서 북한이 김일성의 1948년부터 김일성 죽기까지 94년까지 대략 한 70년 가까이 북한이라는 이 국가의 개념에서 이 북한이라는 이 정권이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하나가 조직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깥에 못 나가 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94년에서 98년까지 식량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이 안으로 들어가고.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한류가 그 외부 정보, 외부 정보가 북한에 많이 이름이 25년입니다. 네. 2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젊은이 군인들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한국 사정을 많이 알게 되냐? 1990년대에 전방에 근무한 그 군인들은 대북 확성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 예, 대북 확성기. 네. 네. 그 대북 확성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 용어로는 심리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 외부 세계의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 내부의 이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방송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북한 군인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미 김여정이가 이제 오물풍선을 많이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대북 확성기를 틀겠다. 그래 방송하겠다. 그러는 것인데 사실은 북한에서 이것을 굉장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대응은 물론 하고 있지만은.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장벽을 쌓는 것도 북한 정권의 세습 정권의 보존이라는 이 각도에서 볼 때는 첫 번째가 북한 연선에 있는 70만 군인들에게 자, 이제 장벽이 쳐졌으니 너희들은 남한으로 탈출하지 못한다. 아, 남도 탈출하지 못하는 내부용이 첫 번째가 되면 세습 정권 보존용이죠. 그 첫 번째 목적이 너희들은 탈출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소식이 평양과 대도시의 주민들한테 알려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김정은이가 지난해 말부터 내세운 남북 이국가론, 이것이 현실화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김정은이가 남북 이국가론의 하나의 국경선 개념, 아주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 국경을 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경선 개념을 내부적으로 설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분석이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 간에 이런 장벽을 세운다, 휴전선에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과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에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는 남북 간에 이제 별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는 이 노림수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한미일의 동맹을 균열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독립국가이니까 한국과 신경 쓰지 말고 일본도 우리와 대화하자. 미국도 우리와 대화하자.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다목적이네. 다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목적과 수단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볼 때 그 하나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성취하려는 그런 전략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달성되겠습니까? 그거죠. 이제 달성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의심이 가죠. 자, 북한이라는 체제가 세습 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선제적인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사회 정치적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해라라는 거죠. 그것이 당과 보위부, 그다음에 군 안에서는 보위사령부, 그다음에 이런 감시 통제 체제가 맨 아래는 인민반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 통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이 흔들렸죠. 네. 지난 김일성 사망 이후 지금 한 30년 가까이. 네. 올해가 7월 8일이 김일성 사망 30년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사이에 30년 동안 배급제도 붕괴됐죠. 음. 장마대가 성장했죠. 외부 세계 정보가 많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김정일이가 체제의 보존을 위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 떨리는 소리. 김정은이도 그 김정일의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을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바늘 하나 떨어지지 말는 걸 놓치지 말라 하는 거. 그 보위부가 다 체크해라 이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얘네들도 보위부가 아무리 감시 통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저들이 내놓은 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소위 예. 이 3대 악법이란 것이 이제 나오지 네, 않습니까? 예. 반동사성 문화배개법, 청량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존법. 그러니까 북한말, 평양어를 지키기 위해서 서울말을 쓰는 사람 잡아가고 그렇죠. 벌을 주고 그리고 한류의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중고등학생한테 그야말로 이걸 이제 아직 좀 확인해 봐야 되지만은 이 공개 채용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이미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 부분 이것은 놓치고 늦었다, 있다. 늦었다. 이미 때를 상당 부분 지났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이들이 이제 휴전선에 장벽을 치는 것은 첫째 목적, 군인들이 탈주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장벽 친다고 장벽이 과연 탈출자들을 막아주겠냐? 그 동서베른 장벽은 그게 하나 이해가 되겠는데 동서베른 장벽을 쳤지만 다 굉장히 길게 쳤지 않습니까? 쳤지만 결국 막지를 못했고 특히 서방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동독으로 넘어가는 걸 결코 막지 못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헛구생한 거라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3대 파산, 3대 딜레마,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으로 3대 파산입니다. 아, 3대. 사상이 파산됐습니다. 그다음 경제가 파산되고 민심이 이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벽을 아무리 친다 하더라도 네. 대부분이 역사적으로도 내부 문제로 인해서 한 국가가 몰락하고 흥망성쇠해서 네. 내부적으로 몰락하는 그렇죠.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공산군 국가들이 그랬고 동독도 그랬고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는 것도 역시 내부 문제가 상당히 강했고 북한도 역시 그 길을 갈 것이라는 거죠. 네. 그 중에서 봐야 되는 것이 사상 파산, 경제 파산, 민심 위반인데요. 저게 사상 문제가 북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제 공기와 물처럼 너무나 주어진 것, 네.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이제 꽤 있죠. 이거는 정말로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리 비용을 내야 돼요. 네. 말하자면은 그래서 안보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상의 중요성을 잘 이렇게 좀 간과하고 있는 네. 면이 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맨 처음에 이 정권 수립이 될 때 기초가 사상이에요. 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이 막스레닌주의에 근거해서 국가와 사회가 조직이 되고 이제 설계된 나라 아닙니까? 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이것이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대체로 한 국가와 사회가 토지를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또 이제 권력을 더 넓히고 왕의 권력을 더 넓히고 그다음에 생산 수단 토지라든가 식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력 그다음에
노동력 생산을 위한 분여자 탈취,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은 이제 보화를 탈취한다든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그 영토를 넓혀가고 국가 사회가 건설되는 그러한 게 많은데 공산주의 사회는 처음부터 이론이었습니다. 네. 이론에 따라서 건설이 됐습니다. 공산주의, 막스레닌주의 이론에 따라서. 그리고 북한도 그런 점에서 사상을 절대적으로 우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1948년에 정권이 이제 수립됐을 때는 스탈린주의, 그러니까 막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스탈린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국가 사회가 건설이 됐고, 그 다음에는 1960년대에 이르러 들어가서는 61년 4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소위 이제 주체 사상,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리, 국방에서의 자위 4대 노선이 있었는데 네. 이 노선의 기초에서 소위 이제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쭉 오다가 이제 1970년대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74년 2월에 후계자가 되고 4월 달에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공식화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지면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으면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이제 선대 수령이 이제 북한 네. 선대 수령이 죽으면은 이제 김일성주의, 그다음에 김정일이 죽었다. 그러면 김정일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사상이 저게 파산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99년도에 황jan우 선생을 처음 이제 만나 뵙고, 네.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했더니 어떤 나라냐? 네, 도대체 어떤 나라냐? 사상의 나라다. 아, 한마디로 사상의 한마디로 나라로 사상의 답이었다. 그럼 어떤 사상의 나라입니까? 주체 사상의 나라다. 그럼 주체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수령 절대주의 사상이다. 아, 수령 절대주의. 예. 수령 절대주의, 김일성 절대주의 사상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북한이 김일성의 1960년대 말부터 소위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조선노동당 규약이고, 조선노동당 규약의 지도 통제를 받는 것이 북한의 헌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일 높은 수준이 10대 원칙, 두 번째 조선노동당 규약, 그 다음에 헌법 이렇게 그러면 되어 있죠. 헌법이 규약 아래 있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조선노동당 헌법 규약에 가장 높은데. 의해서 헌법이.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북한의 체제 통제 원리가 수령 유일 사상 체계죠. 지금은 이제 저 이름이 당의 유일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김정은이 들어와서 영도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네. 2013년에 바뀌었는데요. 저 김일성주의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규약이에요. 규약이. 그 대략 당원이 한 6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럼 당원을 위한 규약이네요. 물론이죠. 아, 당원을 위한 당원. 규약. 일반 근데 당이, 국민은 아니고. 예,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거예요. 아, 당이 네. 벌써. 그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도 통제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것을 탄 것이 바로 사회주의 헌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령, 당, 인민대중 네. 이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 체제 기본이 어허. 수령, 당, 인민대중 이 계보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만 이해하시면 북한 체제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수령, 당, 인민, 대중 이 각도에서 보고 그다음에 유일사상 체계, 김일성주의, 그다음에 조선노동당 규약, 그다음에 사회주의 헌법 이 계보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저 수령을 지위와 역할을 정한 것이 10대 원칙인데 네. 이제 저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수령의 신격화, 절대화, 무조건성이거든요. 이것이 북한 체제가 세습 정권을 보존해가는 가장 기초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져? 간단한 거죠. 반동사상 문화 배격뿐만 하더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의 사상 진지, 혁명 진지,
계급 진지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 목적으로 반동사상 문화배격을 만들었거든요. 한류 반대법이죠, 저건. 그러니까 간단하게. 강화한다는 것은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약화돼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 말하자면은 그 존경하죠. 아직까지는. 그 실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드러났으니까. 그다음에 김정일 때부터 수령 절대주의가 약화되기 시작했고, 김정은 때 와서는 지금 김정은을 어버이 수령으로 한다 그렇게 부르는 거의 없습니다. 아, 어버이 수령이야. 전혀 아니고. 예. 전혀 아니고 어떤 데 중국에 나와 있는 거는 탈북민들이 그 아이, 그 아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과거 김일성 시절에 비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수령의 권위라는 것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화배격. 그렇죠. 그래서 반동사상. 김정은이 지금 그 딜레마가 저기 보통 과거에 비해서는 보통 그게 아닌데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건강도 있고 후계자도 있고 외부 정보 저것이 이제 상당 부분 크게 이제 딜레마이긴 한데 조선노동당 안에 김정은의 동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경우에는 빨치산의 군부 출신들, 빨치산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생명을 같이 그때 걸었던 사람들. 그 이제 소련에서 88 정찰 여단에서 60여 명을 같이 이제 원산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노동당에서 그걸 잡은 거죠. 네. 정권을 잡고 6.25 전쟁 중에 그 당 권력을 완전히 다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박헌영기도 쳐내고 허가이도 쳐내고 이렇게 해서 당내 권력을 이제 형성해서 그 안에 김일성 입장에서는 평생의 동지들이 있죠. 네. 빨치산 동지들이 있죠. 김정일도 동지들이 있습니다. 김정일은 누가 동지냐? 김일성 2세들. 2세들. 그래서 빨치산 2세들이 그들이 동지였죠. 김정일만 하더라도 자기와 동기들이 당과 국가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편입니다. 포진돼 있었다. 빨치산 2세들이 이제 중심이죠. 근데 김정은의 경우는 없습니다. 아. 김정은이는 어릴 때 스위스 유학 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 형 김정철이랑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같이 간 그 뭐 동기들이 여기 북한에 와가지고 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동기가 없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당내에 그야말로 자신과 목숨을 같이 할 사람, 진정한 동지 이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취약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그거를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포 정치를 일관을 했습니다. 공포 정치는 거기서 나왔군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 세력이 많다. 그러면은 굳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다음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복형 김정남을 결국 독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공포 정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포 정치라는 것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단기간에는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당 안에 동지가 없다는 거, 같이 삶과 죽음을 같이 할 동지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이 이제 140kg가 넘으니까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당뇨에다가 뭐 고지혈 이런 것은 뭐 항상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지만 네. 게다가 이 족저 터널 그러니까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 워낙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 몇 해 전에 김정은이가 지팡이 짚고 네. 슬리퍼 신고 나온 그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심장이 그 가족력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예. 다 심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이 최소 2회다. 두 번. 한 번은 그것이 어느 정도 언론에 나왔고 한 번은 언론에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쩌면은 스텐트 시술이 한 1회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런 그 건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후계자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 사진이- 지금 문제지. 네, 저게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죠.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열병식 때 김주애를 이제 불러내서 저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주애가 군 행사라든가 뭐 어떨 땐 정부 행사까지도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김주애가 지금 11살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니고 저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객관적 각도에서 한번 보면 과연 저 11살짜리가 4대 세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도 의심을 하고 북한 주민들도 지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탈북자들이 그런 증언을 많이 한답니다. 네. 탈북한 분들이. 예.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는 후계자 그러면 소위 장군감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장군감. 예. 장군감에 김일성도 장군이라고 선전을 했죠. 그 다음에 김정일도 장군님으로 불렸습니다. 아. 본인이 장군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했어요. 네. 그는 주민들이 그렇게 불러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김정은도 처음에 2011년에 김정일 사망하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김일성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말투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일부러 살을 찐다든가 뭐 죽는다든가 이런 것이 다 김일성을 이제 모방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자 4대 세습에 김주애가 나왔다. 딸이 이제 11살짜리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게다가 김정은의 이제 모친이 고용희가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 과연 4대 세습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의심하는 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4대 세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저도 그런 예. 분석의 아,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가 있고 북한의 후계자를 정할 때는 동대에 정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동대, 같은 대에. 예. 그러니까 왕이 죽기 전에 미리 세자 책봉하듯이. 예. 자, 그럼 지금 김주애가 세자 책봉이 된 상태인가? 아직까지 세자 책봉은 안 된 상태인가? 이거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게 저는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중이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 후계자가 확정이 되면 권력을 나눠야 됩니다. 네. 김일성과 김정일이 후계자가 확정이 됐을 때가 74년인데 74년부터 85년까지가 김일성, 김정일의 공동정권 시대. 이거는 황장엽 선생의 표현이에요. 아, 예. 네. 네. 74년부터 85년까지 대략 85년까지는 김일성, 김정일 공동정권 시대. 그다음에 84년부터 94년까지는 김정일, 김일성 공동정권 시대였다. 그래 85년부터는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업혀다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김정일이 그 50회 생일 때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찬송하는 그 시를 씁니다. 아, 예. 아들이.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데 예. 지금 저 상황에서 후계자를 김주애를 후계자를 정해서 권력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11살짜리의 권력이 나눴다. 그러면은 반드시 북한 철의 특성상 저 김주애 뒤에 줄을 서야 됩니다. 그렇죠. 줄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후계자가 된다면. 후계자로 확정이 됐다. 네. 후계자로서 대내 공식화됐다. 그렇게 되면은 김주애 줄 서야 됩니다. 자, 그럼 김정은이 당과 군을 완전히 지배력을 이게 약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후계자로 내정이 됐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또 하나 아직도 김주애에 대한 우상화 뭐 노래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없다. 예.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도 이제 건강은 안 좋고 대내의 사정은 계속해서 불안한 쪽으로 가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이제 함축이 되면서 이번에 북러 러시아와 이제 말하자면 실패 국가끼리 동맹을 맺은 거죠. 좀 보존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김정은은 미래가 없다. 그래. 예. 이렇게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과연 이제 얼마나 버티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이고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정책, 북한의 이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정책을 올바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또다시 이제 북한 정권에 뭐 달러를 지원한다거나 그렇게 전부 다 핵개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잘못된 이 정책 말고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분리해가지고. 예. 북한 주민들에게는 식량 의약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제 하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정책,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인권 정책을 뒤로 미룬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상시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문제는 이런 상시적인 대북 정책으로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압박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북한 주민을 위한 정책에서는 상시적으로 가는 것이 변함없이 가는 것이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그 전략적 노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변하게 되면 북한도 우리를 역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다. 이것은 불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장벽을 치고 있지만 북한이 장벽을 치고 있지만 이것은 대내용이고 또 그에 대한 어떤 효과는 우리가 예측 지금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김정은이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이국론 같은 민족 아니다라고 한 것, 그다음에 러시아와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들어간 이 새로운 신조약을 맺은 것, 이거로 인해서 그 한반도의 정세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근본을 밝혀 들어가면은 김정은 정권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불안감에 대한 그렇습니다. 발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 협력 강화를 더 강화하고 중국이 한중 관계에서 중국이 북한의 세습 정권 보존보다는 개혁 개방으로 가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북한의 문을 열고 개방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한중 간에 할 수 있는 협력의 기술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명쾌한 해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근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설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황양엽 선생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하자면 동업시대, 정권 동업시대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저 귀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세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에는 세습이 아니다 하는 걸 명쾌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 궁금해하고 있던 그런 것들, 이제 오늘 시청자께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끝을 내고 다음에 또 우리 박사님을 좀 모셔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에도 우리 송광주 우리 대표님을 모셔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북한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에
그 가장 깊은 곳을 저희들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대담을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 되는 새삼원 월드 TV